자, 이번 시간에는 2023년 12월 2일, 작년에 마지막으로 시행했던 전산회계 2급 제111회 자격시험이죠. 이론 문제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시험에서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다음 중 복식부기와 관련된 설명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전산 회계 2급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회계를 접하시게 되기 때문에 좀 어렵거나 그런 것들을 좀 용어들 때문에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른 급수하고는 다르게 제가 그 PPT로 정리를 해서 꼭 익히셔야 될 것들을 제가 보조자료로 같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PPT로 만든 자료로 이 문제 하나하나 띄어내서 해당되는 그 보조 자료하고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보도록 하죠. 111회 12월 2일 날 행했던 거고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문제 하나씩 띄어서 제가 여기에다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다음 중 복식부기와 관련된 설명이 아닌 것. 복식부기라는 것은 거래에서 차변과 대변 동시에 두 가지 계정이 기록되는 방법을 얘기를 해요. 우리 스포츠에서 단식, 복식 얘기하는 것처럼 이 거래를 기록할 때 우리 그 용돈기 입장이나 그 가계부처럼 그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 현금을 기준으로 기록하는 걸 우리는 단식 부기라고 부르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기록하는 방법을, 회계 방법을 배워서 하나의 거래 두 가지 요소를 기록하는 것을 복식부기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복식부기는 재무회계에서 사용되는 방법이고요. 얘는 왼쪽에다 기록하는 차변과 오른쪽에다 기록하는 대변, 이런 것들도 구분하게 되죠. 그리고 차변과 대변의 그 합계금액, 차변과 대변의 합계금액은 항상 똑같아야 돼요. 일치해야 한다는 대차 평균의 원리를, 대차 평균의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단 말이죠. 뭐 이 정도만 알고서는 이 내용을 보신다고 하면은 차변과 대변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차변과 대변 존재한다 그랬고요. 대차 평균의 원리가 적용된다. 하나의 거래를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기록할 때 차변의 합계 금액과 대변의 합계 금액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은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모든 거래에 대해 이중적으로 기록하여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 지금 여기 대차 평균의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차변의 합계 금액과 대변의 합계 금액이 같지가 않다면 자동적으로 다른 건 모르더라도 이거 내가 틀렸네 라고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자기 검증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복식부기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산 등의 증감 변화에 대해 개별 항목의 변동만, 개별 항목이라는 것은 여기 단식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쪽만 기록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복식부기와 관련된 설명이 아닌 것은 네 번째 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에서는요, 계정 과목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어요.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 제가 기출문제 수업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은 회계 계정 과목을 갖다가 학습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그 시험, 자격 시험뿐만이 아니라 회사에서 업무를 볼 때에도 몰라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회계 담당자는 용어들과 구분하는 방법을 잘 익혀 놓으시면 되고, 제가 지금 한번 설명해 드리는 것들 그대로 잘 복습만 하셔도 충분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회계 2급뿐만이 아니라 회계 1급, 세무 2급 계속적으로 공부하실 때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요. 용어들은 점차 익숙해지고 잘 활용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용 목적이라 그러는데, 회사에서 사용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유형 자산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이 그 목적, 계정들을 사용하는 목적이 사용 목적인 자산들의 사용하는 계정들이란 말이죠. 자, 근데 이렇게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이라고 나왔으면 이 유형자산에서 답이 있다는 얘기고, 또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 물리적 형체가 있다고 하는 것은 형태가 있다는 뜻이고, 바로 이 유형자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형자산을 설명할 때는 물리적 형체가 없는 자산이라고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사용 목적, 그러면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는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떠올리는 것이고, 물리적 형체가 있다면 유형자산, 없다면 무형자산,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유동과 비유동에서 바로 이 비유동이 1년을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자산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유동 자산에서 유형자산을 뜻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되고, 보기에서 건물, 유형자산이죠. 사채, 얘는 부채예요. 그 다음에 보험차익, 이 보험차익도 우리 자산 계정은 아니란 말이죠. 퇴직급여, 비용 계정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유형자산을 말하는 것은 결국 여기서 다른 건 모르더라도 건물 유형자산을 얘기하는 거구나, 금방 찾으실 수 있는 문제였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 유동자산에서 당좌자산의 목적은요, 당좌자산의 걸 뜻하는 말이, 용어가 이런 말이에요. 판매 과정이 필요치 않고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당좌자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당좌자산이란 말, 당좌라는 말은 일반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말이지만 우리 회계에서, 회사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용어란 말이죠. 당좌자산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판매 과정 없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우리는 당좌자산이라고 부른다는 그 용어를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 말을. 그 다음에 재고자산은요,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우린 재고자산이라고 불러요. 통칭해서 부르는 거죠. 이렇게 전체를 한꺼번에 나타내는 계정을 우리는 통합계정이라고 부른답니다. 통합계정. 그러면 여기 이 재고자산에 그 계정들이 뭐뭐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익히셔야지 되는데, 이 재고자산의 지금 전산회계이급에서 대표적인 것은 상품이에요. 뭐 거리에 있는 그 가게에서 상품들이 있다. 이거 왜 갖고 있어요? 예, 판매하려고, 장사하려고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회계 1급부터는 상품이 대상이 아니라 제품이 대상이 돼요. 제품도 네, 재고자산이고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있는 것을 제공품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아직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원재료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재고자산에 속하는 계정들이라고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유동자산에는 순서대로 네 가지가 있는데, 투자자산, 투자자산은 목적이 투자 목적이고요. 유형자산, 무형자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 목적.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자산은요, 여기 세 가지에 속하지 않는 그 이외의 것들은 다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복습 정도 해놓으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회계 1급까지 갈 때도 이 내용이 도움이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다음 세 번째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이라는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것.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 도래하는 금융상품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이따가 또 재무상태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재무상태표의 자산계정, 부채계정, 자본계정을 아주 정확하게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 이번 문제에서 나왔나? 이번 회차 문제에서는 그 재무상태표 전체에서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지는 않았었던 것 같으네요. 그래서 제가 다른 회차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요거 재무상태표라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 재무상태표는 지난번 110회 그 제가 문제 설명해 드릴 때 사용했던 표예요. 자산 안에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자산 안에 당좌자산, 재고자산, 당좌자산 안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조금 전에 물어본 거 여기 거 물어본 거예요. 단기 투자자산, 그다음에 매출 채권, 기타 채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안에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렇게 해서 요 재무상태표 하나하나 해갖고서는 요거를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합니다. 회계 2급 때 암기해놓고서는 그다음에 2급과 1급 과정 세무 2급 과정 나갈 때 얘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새삼 아시게 될 텐데 이 구조를 갖다 모르시게 되면 설명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생길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취득 당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취득 당시에 보통 이거는 채권을 많이 의미를 해요. 채권이 있는데 채권에는 공채도 있고요, 사채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채, 사채, 공채, 사채, 뭐 하여튼 이런 채권들이 기간이 있단 말이죠. 채권이기 때문에 그 채권의 기간 중에서 그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것을 갖다가 사게 될 때, 그러면 우린 보통 사채를 사게 되면 사게 되면은 뭐 투자자산 또 1년 이내라고 하면 단기 투자자산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게 되는데 여기 또 뭐도 있느냐 하면은 공채, 사채, 이런 국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국채, 공채, 사채뿐만이 아니라 여기 금융상품도 있어요. 금융상품은 우선 아까 보셨던 것 중에서 구분할 때 여기 위에 단기 투자 자산 안에 세 가지 계정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단기 금융상품, 두 번째가 단기 매매 증권, 세 번째가 단기 대여금. 이렇게 구분 계정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건 단기 금융상품이에요.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회계 담당자가 기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1년 이내에 현금화 될 수 있는 자산이기는 하지만 앞에 게 더 중요해요. 3개월 초과하고요. 그 다음에 1년 이내 현금화 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우리는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 3개월 초과라는 말이 붙어 있죠. 예금이라든지 적금이라든지 가입을 했는데 그럼 우리가 회계 담당자로서 기록해야 되는 계정은 단기 금융상품이에요. 그런데 3개월이 아니라 예금 적금이 3개월 이내라면 단기 금융상품으로 기록하면 안 돼요. 여기 현금성 자산이라고 기록을 해야 한단 말이죠.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이 통합 계정에서 현금성 자산을 뜻하는 것은 단기 금융상품 중에서 3개월 이내인 3개월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또는 국채, 공채, 사채를 취득했는데 그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것들을 우리는 현금성 자산이라고 부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개월이 기준이에요. 네 번째로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회계의 특징. 일반 기업 회계의 기준은 재무회계를 뜻하는 것이에요. 재무회계의 일반적인 규정들을 갖다가 쓰고 있는 것인데 재무회계는 아까 문제에서 나왔던 것처럼 차변, 대변, 그다음에 대차 평균의 원리를 이용하는 복식 회계가 특징이고요. 두 번째, 재무회계는 비영리 회계가 아니라 영리, 일반적인 기업에서 돈을 벌 목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영리회계라고 불러요. 그리고 재무회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단식회계는 우리 가계부라든지
그 다음에 용돈기 입장이라든지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또 복식으로 기록하지도 않아요. 복식 회계는 여러분이 학습을 해서 배워야지만이 기록할 수 있어요. 전문 과정이라는 얘기죠. 단식 회계는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으로 노트에다가 뭐 그런 장부에다가 쓰기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별도로 배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5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다음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는 또 풀기 전에 아까 앞에서 문제에서 연결성 있게 재고자산이라 함은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재고자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표적인 계정은 상품이라는 계정이나 제품이라는 계정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그래서 보게 되면 판매를 위해서 보유한다고 나와있죠. 목적이 판매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상품, 제품, 재고자산에 해당된다. 아까 그 재무상태표를 암기하고 계시면 이런 문제는 너무너무 쉽게 여러분이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 판매와 관련돼서 발생한 수수료는 부대비용이긴 하지만 매입이 아니라 판매와 관련된 수수료는 판관비로 비용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회계 이것 배우면서 처음 배웠을 때 상품을 매입하게 되는데 만약에 운반비가 발생했다. 운반비가 발생하게 되면 이 상품 원가에다가 포함시켜야 됩니다. 라고 해서 운반비라 할지라도 계정 운반비로 기록하지 않고 얘도 똑같이 상품이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운반비 자체도 기록할 때는 회계 담당자는 상품이라고 기록을 해요. 근데 이번에는 매입이 아니라 매출일 때에는 이 운반비가 발생하면 그대로 운반비로 기록하고 얘는 판관비의 비용 계정이에요. 이렇게 똑같은 운반비인데 이때는 상품으로 기록한다. 이때는 운반비 그대로 기록하고 판관비란다. 이런 뜻이 바로 이 두 번째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출을 판매와 관련해서 발생한 수수료라고 했으니까 판관비 비용 처리한다. 정확하게 설명을 잘 한 거죠. 세 번째,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은 매입한 시점에 즉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여기 매입한 시점에 즉시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비용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판매되지 않고 우리 갖고 있는 재고자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는 매출 설명하기가 좀 그렇다. 여기는 재고자산으로 갖고 있다가 판매되지 않은 게 아니라 판매된 시점에서 매출 원가라고 하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매입한 시점에서 즉시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매입한 시점에는 우리 상품이라는 자산 계정을 사용하죠. 판매되지 않고 갖고 있으니까. 그랬다가 이 상품이 판매가 되면 그때 매출원가라고 하는 비용 계정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 중에서 세 번째 거는 틀린 설명이 되겠죠. 자, 네 번째 거는 개별법은 가장 정확하게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액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원가 결정 방법에는 여러분이 배웠던 거 제일 이상적이고 정확한 방법은 개별법이라고 그랬어요. 개별법. 그 다음에 개별법은 이걸 사용하려고 하면 구축하는 비용이 돈이 얼마 많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일반 기업들은 개별법을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개별법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는 우리 그 유통업체들 유통업체들 중에서 할인 매장들 있잖아요. 할인 매장들에서 사용하는 거, CU 같은 데서 사용하는 거, 포스 기계로 띡띡띡 찍는 것들 있잖아요. 롯데마트, 이마트 이런 데서 그거 다 개별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건
전국적으로 유통망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에서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정확하게 사용하는 방법이긴 한데 구축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일반 기업들, 회사들은 이런 대단히 시스템망을 구축하기는 힘들고 여기서 선출법이라든지 이동평균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총평균법이라든지 그다음에 후입 선출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별법은 가장 정확하게 매출원가와 기말 재고액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틀린 것은 세 번째 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내용의 개정 과목은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보니까 금전을 수취하였으나 금전을 수취했다는 것은 벌써 받았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돈을 받긴 받았는데 이게 뭔 돈이지? 몰라요. 그런 경우에 돈은 받았으니까 우리 회계 담당자는 기록을 해 놓아야 되겠죠. 그 해 놓는 계정이 바로 가수금 계정이에요. 여기 가자를 빼면 이 가는 내용을 아직 모르겠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수금은 한자어로 받을 숫자고요. 금은 돈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흔히 집에서 수금하러 간다, 수금해갖고 왔다 이렇게 얘기할 때 수금이라는 게 돈을 받아왔다는 뜻이에요. 근데 돈을 받았는데 이 내용이 이건지 저건지 아직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내용을 모를 때 회계 담당자가 사용하는 계정이 바로 이 가수금이에요. 이 상대적인 계정은 가지급금 있죠. 출장 갈 때 직원들한테 출장비를 먼저 주잖아요. 지급을 했는데 그 내용 아직 모르겠어요. 뭐 사용했다고는 하는데 우리 회계 담당자는 추측으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 증빙서류가 있어야지 기록을 하잖아요. 근데 출장 갈 때 돈을 먼저 지급을 했는데 증빙서류는 가서 이 돈 갖고 사용해야지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들이 발생하잖아요. 그거를 보고 우리가 나중에 기록할 것이기 때문에 출장 갈 때 지급하는 그 돈 가지급금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출장 가서 그 직원이 우리 회사 그 통장에 돈을 보내왔는데 이 사람이 이 돈을 왜 보냈는지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일단 가수금이라고 기록하는 게 실무에서 흔하게 발생되는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가짜가 들어가 있는 계정 두 가지를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 가수금이나 가지급금은요 임시계정이에요. 결산 때 이 계정의 잔액이 1원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다 없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 임시계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 7번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는 다음은 영업활동 목적으로 거래처 직원과 함께 식사하고 받은 현금 영수증이라고 나와 있네요. 거래처 직원과 함께 식사에 따르면 얘는 지금 접대비라는 얘기죠. 여기서 영업활동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것, 영업활동과 관계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판관비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 말뜻이 판관비 중에서 여기 접대비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요 설명을 하는 자, 요 접대비라는 계정이 2024년 올해 지금 개정이 돼서 이거 여기다 쓰면 이따가 보시게 되겠지만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이런 계정으로 바뀌었어요. 참고로 앞으로 접대비라는 말이 아니라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했으니 차변에 기록해야 될 것은 접대비. 여기에서는 작년에 시행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접대비로 쓰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대변에 기록한다면
현금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8번 문제의 내용은 재고 자산은 평가 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 재고 자산의 금액 평가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던 선입선출법, 그다음에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그다음에 후입선출법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 평가 방법에 따라서 기말 재고 금액에 변동이 생겨요.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평가 방법에 따른 기말 재고 자산의 금액 변동이 매출 원가와 매출 총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문제 말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요게 머릿속에 정리가 돼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 말은 이런 문제는 무지하게 어려운 문제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요거를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여기 매출원가, 매출총액 얘가 어디 있는 걸 얘기하는지도 모른다면 이 다음 거는 읽어봐도 소용이 없겠죠. 매출원가와 매출총액은 손익계산서의 그 기록 그 단계인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액이 나온다. 요 구분을 외우고 계시고 있어야 될 것이고 이 매출총액에서 판관비를 빼게 되면 그걸 우린 영업이익이라고 부른다.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이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영업활동 이외, 영업활동 외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이 있을 수도 있고 비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 회계 7까지 넘어가시게 되면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게 판관비와 영업의 비용을 보기로 많이 준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계산하라는 문제도 나와요. 그래서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건 판관비, 영업이익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영업의 비용.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구분하실 수 있으려면 요걸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고자산에서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상품 기종을 예를 들었을 때 상품의 기초 재고액에다가 단기 매입액 더해주고 기말 재고를 빼면 그 차액이 매출원가입니다. 이런 거 수업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조에 대한 용어를 한번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 문제를 마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게 바로 요거하고 요거 요 두 가지 내용은요 항상 세트예요. 그래서 같이 연결돼서 보편적으로 문제를 출제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요거를 이렇게 그려서 얘기를 해봐 드릴게요. 자, 여기는 상품 기정이고요. 상품 기정은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증가했을 때, 그 다음에 기초잔액은 차변에 오게 되고요. 여기에 단기 매입한 금액을 기록하게 되고요. 여기는 기말 재고가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기말 재고가 여기서 얘기하는 평가 방법인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기말 재고 금액이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예를 제가 숫자를 하나 보여드리게 되면은 자, 예를 들어서요. 여기 기초 금액이 100이 있었고요. 단기 매입을 900을 했어요. 그러면 기초 상품 재고액은 100이 있었는데 단기에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또 사들인 게 900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용어도 하나 더 가르쳐 드려야 되겠네. 말 나온 김에. 이렇게, 기초 재고에다가 단기 매입한 이 금액을 우리는 판매 가능액이라는 용어로도 사용해요. 자, 판매 가능액이 얼마죠? 라고 물어보면 판매 가능액이 바로 그 상품의 기초 재고액과 단기 매입한 금액을 뜻한다는 걸 모르게 되면
이건 또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되죠. 알면 되게 간단한 거죠. 그래서 판매 가능액은 1000 이렇게도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합니다. 물론 수업 시간 때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린 내용이지만, 자, 그래서 지금 기초재고액과 단기 매입액은 이렇게 1000인데 기말 창고에 가서 재고액을 조사해 봤더니 200밖에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던 것은 1000인데 지금 상품이 남아있는 게 200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나머지 이 800원 다 어디로 간 걸까? 예, 상품이 감소, 팔린 거예요.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매출 원가라고 불러요. 그럼 매출 원가는 얼마겠어요? 800 이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상품에 대해서 재고를 가지고 이렇게 매출 원가를 계산해내면 이 매출 원가는 바로 손익구분에 매출액 다음에 매출 원가 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를 그대로 반영해서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2000이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매출 원가는 지금 얼마가 됐어요? 매출 원가는 800으로 계산이 됐죠? 800을 빼주게 되면 매출 총이익은 얼마예요? 1200원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란 얘기예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됐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말 재고 금액은 그 평가하는 방법에 따라서 기말 재고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보기란을 얘기를 갖고 해볼게요.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이 감소하면 매출원가도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기말 재고 금액이 감소하는 걸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기말 재고 금액이 200이었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평가 방법을 달리해서 기말 재고 금액이 100으로 됐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매출원가는 그럼 얼마로 바뀌게 됐어요? 매출원가는 900으로 되겠죠. 그래서 기말 재고 금액이 감소하면 매출원가라고 하는 얘는 비용 계정이거든요. 비용 계정은 900으로 증가를 해요. 왜? 두 개 합친 금액은 일정해야 되니까 기말 재고 금액이 이만큼 감소해서 100으로 됐다면 매출원가는 900으로 비용이 더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기말 재고 금액이 감소하면 매출원가도 감소합니까? 매출원가는 증가했죠. 그래서 여기는 요게 틀린 거예요. 매출원가는 증가. 요걸 보고서 이게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지만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하고 답을 하실 수 있더란 말이죠. 됐죠? 자, 그러면 요 감소한 거를 옆에다가 한번 그대로 다시 써볼게요. 좀 파란색으로 할까요? 자, 매출액은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2000. 자, 매출원가는 지금 얼마였었어요? 900. 그러면 여기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돼요? 1100. 총이익은 줄어들죠. 비용이 증가하니까 이익은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보시게 되면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이 이렇게 기말 재고가 감소하게 되면 매출 총이익은 감소했어요? 증가했어요? 여기는 증가한다 그랬죠? 감소했는데. 그래서 얘가 틀린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이 증가하면 이라고 되어 있죠? 이 증가하는 걸 갖다 제가 초록색으로 이번에 해볼게요. 기말 재고 금액이 이번에는 200이 아니라 300으로 증가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은 여기 매출원가는 어떻게 돼요? 총 금액이 1000 일정해야 되니까 매출원가는 700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기말 재고 금액이 증가를 하게 되면 매출원가는 감소를 해요. 그래서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이 증가하면 매출원가는 어떻게 된다? 반대로 감소해요. 여기 기말 재고와 매출원가는 반비례 관계예요. 얘가 증가하면 얘는 감소하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매출원가가 증가한다고 했기 때문에 얘도 틀린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 거 얘를 갖다가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000이었었고 여기 매출원가는 700.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어때요? 1300 이렇게 되죠.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이 증가하면 200에서 300으로 증가하면 매출 총이익은 1200에서
1300으로 증가하죠. 증가한다. 그래서 4번 설명이 맞는 문제가 되는 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보고 앞으로 공식으로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어떻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되냐면 여기 상품의 기말 재고는 얘는 자산 계정이에요. 자산 계정이고 그다음에 여기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에 여기 비용 계정이랍니다. 그래서 매출원가는 비용 계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자산과 비용은 여기에서 보다시피 반비례 관계예요. 자산이 증가하면 비용은 감소하게 돼 있어요. 그죠? 다시 한번 자산이 증가하면 비용은 감소하게 돼 있어요. 그럼 비용이 감소하게 되면 비용이 적어지면 이익은 증가하겠죠. 비용이 감소하니까. 그래서 이익은 증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익 보면은 이렇게 증가했던 걸로 나온 거죠. 지금 여러분이 회계 2급 정도의 과정에서 요 두 가지만 먼저 잘 기억하세요. 요 표를 가지고서 자산하고 이익은 증가 감소의 방향이 항상 똑같아요. 같은 방향이에요. 자산이 증가하면 이익도 증가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반해서 비용은 감소하게 돼 있고요. 요 관계를 잘 기억하고 계시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자산 이익 계정이 감소하면 비용 계정은 증가하게 돼 있어요. 왜? 반비례 관계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적용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얘가 여러분들 회계 1급, 세무 2급 가면 여기 연결되어 있는 계정이 자본 계정하고 그다음에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요 계정도 법인세 비용 계정도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요거 보면 나중에 또 설명드린 거 어렵지는 않지만 지금 전 회계 2급 과정에선 요 정도만 이해해도 아주 많이 저희 배우신 거라고 판단하실 수 있더란 얘기죠. 아마 이 문제 회계 2급 과정에서 나와서 많은 분들이 무지하게 어렵게 느꼈던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자, 그 다음 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를 보니까 판관비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고 있네요. 판관비. 조금 전에 그 손익계산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회계 2급 과정에서는 재무상태표의 계정, 자산, 부채, 자본 계정 그거에 대한 질문을 억수로 많이 해요. 왜? 가장 기초적이고 꼭 알아야 될 거고 회계 담당자가 사용해야 될, 기록해야 될 용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손익계산서에서 판관비와 이 영업의 비용 똑같이 비용 계정이기 때문에 판관비는 영업활동과 관련된 그런 비용들이고 얘는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비용 계정들을 구분할 줄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서 판관비에 해당되는 거 몇 개냐고 물어봤는데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영업과 관련이 없어요. 우리 물건 파는데 꼭 기부해야 되나요? 이런 비용을 그건 아니죠. 이렇게 구분하셔도 돼요. 상식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 세금과 공과. 우리 장사하면 당연히 세금 내야 되죠. 그래서 세금과 공과는 판관비 계정이에요. 그다음에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은 판매 활동과 관련된 게 아니라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빌려왔었을 때 관련된 것으로 비용이나 수익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돈과 관련된 것이지 우리 상품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얘는 영업의 이자 비용이나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과 비용이에요. 영업과 관련이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장사하려면 보험료 내야 되겠죠. 왜? 차를 만약에 트럭을 샀다. 그럼 트럭을 산 이유가 우리 상품을 팔거나 살 때 사용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그 자동차 보험료 내야 되잖아요. 그 보험료 내야 되는 거는 영업활동과 지대하게 관련이 있는 판관비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미수금. 미수금은 자산 계정이지 여기 비용 계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고 또 미지급 비용. 여기도 미지급 비용이라는 끝에 비용 쓰니까 여러분이 이거 미지급 비용 계정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이 미지급 비용은 미지급금하고 같은 계정이에요. 그래서 끝에 비용자는 붙었지만
비용을 우리 입장에서 비용인데 아직 지급을 안 한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미지급금이라고 똑같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얘는 부채 계정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지 돼요. 마찬가지로 성급 비용도 비용인데 성급 우리가 미리 준 거예요. 대표적인 게 보험료랍니다. 이 성급 비용은 똑같이 성급금하고 같은 계정이에요. 그래서 성격이, 그래서 얘는 자산 계정이랍니다. 선급금. 여기 미지급 비용은 부채 계정인 미지급금, 이렇게 상대되는 계정이기 때문에 회계 전산회계 2급에서 초급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헷갈려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형태로 이렇게 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자산 계정, 부채 계정, 자산 계정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여기 판관비 두 개밖에 없죠. 답은 두 개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 판관비에 보시면 여기 지금 써였던 세금과 공과라는 계정, 보험료 여기 있죠. 여기 참 말란 김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면서 대손상각비나 감가상각비가 영업의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뭐 2급, 세무 2급, 회계 1급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이거 잘 틀리거든요. 대손상각비와 감가상각비도 판관비라는 거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는 다음 중 아래 잔액 시산표에 대한 설명으로 이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계정 과목이 쭉 이렇게 있고요. 차변과 대변에 잔액을 써놨어요. 그리고 여기 원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면이라는 말은 예전에 수기로 장부들을 기록할 때 이 원면은 총 계정 원장의 페이지 수, 몇 페이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 의미 별로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원면은 총 계정 원장이라는 장부의 몇 페이지에 그 페이지에 현금 이 거래를 기록해놨어요. 이런 말 뜻을 갖고 있어요. 이 페이지에는 건물에 대한 계정들에 대한 잔액들을 거래 내역들을 써놨어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죠. 자, 1번 보기는 당기의 기말 자본금은 82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말 자본금이 어딨나 봤더니 기말 자본금 여기 있죠. 기말 자본금이 아니라 자본금이에요. 자본금이 있고 수익과 비용 계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얘는 아직 결산이 되질 않았어요. 결산이 다 진행됐다면 수익과 비용 계정은 결산이 끝나면 다 소멸돼서 없어지고 잔액도 다 제로로 남아요. 근데 얘는 아직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이 수익 계정과 비용 계정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자본임금이라고 하는 이 자본금은요, 기말 자본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결산 자체가 아직 다 진행되지 않은 기초 자본금을 갖고 있었던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 기초 자본금에다가 수익 6만 원에서 비용 5만 원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얼마가 계산이 되느냐? 만 원이 계산이 돼요. 그죠? 수익 6만 원에서 비용 5만 원을 빼면 당기순이익으로 금액은 얼마가 계산이 되느냐? 만 원이 계산된단 말이죠. 이렇게요. 그리고 기초자본금에다가 수익과 비용 결산을 반영한 당기순이익이 계산돼서 이 만원까지 합쳐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회계 처음 이론 시간에 배웠던 기말자본금은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을 우리는 기말자본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문제에서는 여기 보기가 기말자본금이 82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당연히 틀린 말이죠. 이거는 기초자본금이에요. 얘하고 얘 비용과 수익을 계산해서 당기순이익을 반영하면은 83만 원이 되어야 맞는 말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답이 83만 원이어야 돼요. 옳은 거 물어봤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유동자산의 총 합계액은 90만 원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유동자산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유동자산 아까 제가 재무상태표 보여드렸을 때 계정 꼭 암기하셔야 된다 그랬었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격시험을 보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실무에서 쓰이기도 하는 거니까요. 유동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 현금 유동자산이죠. 건물 얘는 비유동자산, 유형자산이에요. 비유동자산. 유동이냐 비유동이냐. 자, 그래서 여기 유동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현금은 유동자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22만 원이라고 답을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22만 원. 자, 판관비는 13만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판관비에 해당되는 거 비용이죠. 급여는 판관비에 해당되죠. 왜? 직원들을 뽑아서 월급을 주는 이유는 장사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판관비는 5만 원이다. 그래서 여기 판관비는 5만 원이라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만 원이다. 당기순이익은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는 것이니까 만 원. 맞죠? 아까 계산해 봤던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총계정원장 잔액시산표를 보고 그 계정들이 쓰여져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6가지 계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질문을 했어요. 이거 하나라도 모르면 답이 틀려지겠죠. 그래서 이것도 회계 2급을 배우는 여러분들한테 문제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익숙지가 않으니까요. 자, 10번 문제는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보통 전산회계 문제에서 이 거래 판료수에 대한 문제는 기초과정으로서 반드시 하나씩은 물어보고 넘어가는 문제인 것 같아요. 거래 판료서 여기 차변에 자산의 증가, 부채, 감소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을 우린 결합관계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결합관계와 분계를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분계라고 하는 것은 이 결합관계, 얘네들을 보통 우리는 통합계정이라고 부르거든요. 자산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자산 안에 수십 개의 그 계정들이 있는데 걔를 통합해서 다 자산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통합계정 안에 구분계정들로 사용하는 것을 우린 분계라고 하고 이렇게만 나타내면 이거는 결합관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회계상 거래와 관련해서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가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기 거래 판료수의 결합관계 요거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일하는 거래가 뭐가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기 자산이 등장하는 거 한번 보면 돼요. 영업용 차량을 현금 100만 원 주고 구입하였다. 그러면 현금이라는 계정이 나와 있고 영업용 차량은 차량 운반거라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차를 샀으면 차변에 차량 운반구 이렇게 나올 거고 대변에는 현금을 줬으니까 현금은 지출이 돼서 대변에 현금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요거는 분계예요. 분계. 근데 요걸 가지고 차량 운반구는 자산 계정이죠. 현금도 자산 계정이죠. 여러분이 앞에 그 재무상태표 암기를 정확히 해놓지 않으면 이거 구분하는 걸 무지무지하게 어렵게 생각하신단 말이죠. 더군다나 지금 여기 배우는 거 초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기도 해요. 재무상태표 시간 내서 반드시 꼭 암기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현금 주고 자산을 샀기 때문에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회사에서 돈 주고 또는 보통 얘기해서 이체해서 당좌의 수표로 이체해서 뭐 사는 것들 있죠. 대표적으로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래들이 일합니다. 1번이 답이 되겠고요. 사무실 월세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무실 월세는 계정 뭐라고 사용하나요? 우리 임차료라고 하죠. 임차료는 비용 계정이에요. 여기 비용 계정이 지금 없죠. 이거는 될 수가 없고 정기 예금 이자 이자도 현금을 받았다면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수익 계정이에요. 자산이 아니란 말이죠.
그다음에 상품, 100만 외상으로 구입했다. 상품을 샀다고 하면 차변에 상품이라고 쓰겠죠. 자산이 증가한 거, 그건 맞네요. 차변에 상품에서 자산이 증가했고, 근데 대변에 자산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외상으로 구입했다고 하니까 얘는 외상 매입금이 돼요. 외상 매입금은 당연히 부채니까 여기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답은 1번이 요거를 설명하고 있는 회계상의 거래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됐나요? 그쵸? 자, 이렇게 설명을 정리해 드리고요. 그 다음은 12번 문제가 되겠죠? 자, 12번 문제는 서울 상사의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에 관한 내용인데 성격이 다른 거를 갖다가 좀 물어보겠어요. 찾아보라고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우선 여기서 얘기하는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에 대한 용어만 잘 구분할 줄 알면 이 내용은 어렵지 않게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보통 그 수익적 지출,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에는요, 유형 자산에 대한 파트에서 나오는 항목인데, 유형 자산에서는요, 이 유형 자산을 취득하는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용들 중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부대 비용들을 포함시켜야 하는 취득 원가 문제를 많이 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물을 샀는데 취득세, 등록세 뭐 이런 것들은 부대 비용으로서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내용들인데요. 지금 유형자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취득 과정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사용 과정이 나와 있어요. 사용 과정. 건물도 취득이 끝나면 그 다음에 사용 과정에서 또 돈을 써야지 되는데 그 사용 과정에서 쓰는 돈, 회계 처리가 무엇이 있느냐면 사용 과정에서는 여기 지금 쓴 것처럼 수익적 지출이란 말이 있고요.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그 사용된 돈을 이용자산에 대해서 사용된 돈을 비용 계정, 대부분은 수선비거든요. 차 같은 경우는 차량 유지비고 이렇게 비용으로 바로 처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본적 지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얘는 해당 자산으로 기록해 달라는 얘기예요. 건물을 우리가 취득했는데 그 건물에 증축을 했다거나 또는 뭐 엘리베이터를 갖다가 새로 교체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지 말고 자산 계정으로, 즉 건물에 대해서라면 건물로, 토지에 대해서라면 토지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걸 갖다가 자본적 지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은 어떤 것을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이것만 구분할 줄 알면 되겠죠. 여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그 자산과 관련돼서 사용된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니까 그 크지 않은 비용은 그냥 그 단기에 비용 계정으로 처리해도 괜찮다는 얘기이고요. 주로 어떤 거냐면 원상 회복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차량으로 따지면 뭐 타이어라든지 브러쉬라든지 그다음에 뭐 각종 오일 교체라든지 범퍼 교체라든지, 건물로 따지면 건물의 도색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바닥 정리하는 거 바닥재라든지 아니면 유리창 교체라든지 전구 교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으니까 그해 비용으로 처리해도 괜찮다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 자본적 지출은 상대적으로 그 사용된 금액이 커요. 아까 얘기 드렸던 건물을 갖다가 증축하게 되면 그 돈 엄청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교체해도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돈이 사용됐을 때에는 한 번에 다 비용을 처리해 버리게 되면 손익계산서의 단기 순이익에 영향이 지대하게 가는지라 그 건물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나누어서 비용 처리하라는 취지에서 건물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해 놓고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를 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과정에서 제 말이 좀 어렵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해라. 자본적 지출은 자산 계정으로 처리해라.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상대적으로 금액이 이거 별로 큰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는 것들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고요. 금액이 상대적으로 이거 이런 경우라면 돈이 되게 크겠는데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자본적 지출이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한번 볼게요. 보기 1번에 보면 사무실 유리창 깨져서 교체하게 되면 건물의 사무실 유리창 깨진 거 교체하는 비용이 건물 가격 대비 어떻게 했어요? 되게 금액이 크지는 않겠죠. 이런 거 바로 수익적 지출이에요. 이게 수선비로 처리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기계장치의 경미한 부분, 경미하다는 건 조금밖에 안 되는 부분을 부속품 마모돼서 부속품 교체하는 거. 이것도 기계장치라는 거에 비해서 이런 부속품 교체하는 비용은 얼마 안 되겠죠. 이것도 수익적 지출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상가 건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했다. 엘리베이터가 많이 비쌉니다. 건물에서.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업장의 벽지가 가격이 얼마나 많이 나가겠어요. 도배했다. 도배 비용이죠. 이런 것도 수익적 지출. 뭐 이렇게 구분만 하셔도 지금 이거는 회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용어 또는 상황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아는지를 물어본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답은 여기 3번이 되겠고요. 여기 세 개는 수익적 지출, 세 번째 거는 자본적 지출이에요. 자, 13번 문제를 볼게요. 합격 물산의 세금 납부 내역인데요. 회계 처리할 때 A와 B의 차변의 기존 과목이 어떤 건가요? 물어보고 있어요. 자, 합격 물산 대표자의 소득세. 이 소득세라는 말은요, 개인이 1년 동안 번 돈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합격물산이라고는 하지만 이 합격물산은 법인이 아니라 이 대표자 개인의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금을 부과할 때 합격물산에서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그 대표인 개인이 그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된답니다. 그걸 그래서 우리는 소득세라고 불러요. 거기에 반해서 우리 회계 1급부터 배우시게 될 법인세, 법인이라는 말을 갖다 배우시게 될 텐데 법인도 개인과 같은 인격체예요. 다만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받은 인격체이고 예를 들어서 법인의 김길동이라는 대표가 있고 여기 똑같이 여기 개인 회사의 대표가 뭐 남길동이라는 대표가 있다고 쳐요. 1년 동안 그 회사에서 돈을 벌었어도 이 개인 기업은 이 개인한테 그 세금을 납부하라고 한답니다. 개인 명의로 회사 이름으로 내는 게 아니라 이 개인한테 세금을 납부하라고 그러고 그걸 소득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급여 받고 연말정산하는 거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법인인 경우에는 돈을 벌게 되면 법인한테 세금을 내라고 그래요. 여기 대표한테는 별도 김길동은 거기서 벌어들인 그 급여에 대한 거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 내라고 하고 소득세를 내라고 하고 법인한테는 법인세를 내라고 한답니다. 세금을 두 군데서 다 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개인이 이렇게 납부해야 될 세금, 개인이 납부해야 될 세금은 회사에서 대신 납부했다 하면 그건 자본금에서 빼가는 인출금이 되는 거예요. 인출금이라는 규정은 개인이 자본금을 냈다가 이 남길동이라는 대표가 자본금을 냈다가 원래 자기가 내야 되는데 회사가 대신 냈기 때문에 자기가 냈던 자본금을 빼내가는 차감 규정인 인출금이라고 쓰는 것이고요. 합격물산 사옥에 대해서 재산세를 납부하라 그러면 그건 회사의 건물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회사가 납부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회사가 납부해서 걔를 세금과 공과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단 말이죠. 두 개 공통되는 것은 3번이 그래서 답이 된다고 얘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이런 상황이 거의 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만 잘 이해하시면 요거와 비슷한 상황이 나오면 어렵지 않게 다음번에는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4번 문제는 뭔가 봤더니 합격물산의 단기 말 부채 계정, 단기 말의 부채 계정 잔액의 일부래요. 재무 상태에 표시될 매입 채무. 이거는 여러분이 회계 2급에서 매입 채무가 어떤 거하고 어떤 거를 합쳐서 매입 채무라고 하는지 아는지를 물어본 문제죠. 매입 채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외상 매입금 하고요. 지급 어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매입 채무라고 불러요. 상대적으로 매출 채권이라는 계정이 있는데 매출 채권은 여기 외상 매출금하고 여기 받을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부르는 계정이 매출 채권. 외상 매입금과 지급을 합쳐서 부르는 용어를 매입 채무라고 불러요. 두 개의 공통점은 매입 채무와 매출 채권의 공통점은 우리 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관련되어 있을 때 이런 계정들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앞에 초반에서 재무상태표 제가 암기하라고 말씀해 드렸던 거에는 이것도 다 구분돼서 표시되어 있다는 얘기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회계 2급, 회계 1급에서는 주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것들은 바로 이 계정들이에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계정과 손익계산서의 계정, 그 다음에 손익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하려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암기하셔야 될 항목들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외상매입금, 여기 선수금은 부채이긴 하지만 매입 채무가 아니고요. 여기 지급어음이 있네요. 외상매입금이 있네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매입 채무예요. 합계 금액은 두 개 합쳐서 5만 원이 되겠죠. 답은 1번이 답이고요. 여기도 이렇게 정리를 제가 해놨어요.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어. 매입 채무 요거 합쳐진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죠. 다음 자료에서 기초자본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건 회계 원리에서 여러분이 처음 배울 때 설명해 드리는 파트이기도 해요. 보기에서 기초자본, 총수익, 기말자본, 총비용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를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재무상태표, 기초재무상태표라는 것은 1월 1일자 회계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 기초의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써드려 볼까요? 여기 자산, 부채, 자본.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를 기초 자산이라고 부르고 얘는 기초 부채, 얘는 기초 자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말, 12월 31일 기말에 똑같이 재무상태표를 그려놓고 여기도 자산이라고 써야 되겠죠. 여기는 부채. 그 다음에 여기가 자본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여기서 기말 자산, 기말 부채, 기말 자본 이렇게 부른답니다. 구분은 기초하고 별반 다를 게 없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구분을 잘 하셔야 될 게 기말의 자본은 써놓을게요. 기말의 자본은 여기서 온 기초 자본과 손익계산서에서 온 당기순이익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기말 자본이라고 부른다는 걸 알고 계셔야지 돼요. 그래서 기말 자본은 어떻게 구성이 된다? 기초 자본과 당기순이익 두 가지를 합쳐서 기말 자본이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게 되면 요게 기말 자본 구할 때 이게 뭘 말하는 거지? 되게 어렵지만 요거만 잘 알고 계시면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기초자본은 모르겠대요. 그래서 기초자본 자리는 여기죠. 여기 물음표로 지금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르고요. 그다음에 총수익. 총수익은 손익계산서에서 대변에 수익 계정이 오죠. 총수익 그래서 대변에 10만 원 써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기말자본은 얼마라 그랬냐면 기말자본은 20만 원이래요. 여기다가 20만 원을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다음에 총 비용은 얼마래요? 총 비용은 8만 원이래요. 손익계산서에서 비용은 차변에 기록하니까 총 비용이 8만 원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손익계산서에서 총 수익은 10만 원인데 총 비용을 8만 원을 갖다 썼다면 얼마가 남았겠어요? 2만 원이 여기 남아야 되죠. 얘를 갖다 우리는 당기순이익이라고 불러요. 이 당기순이익은 어디로 가냐면 결산이 끝나게 되면 손익계산서에서 여기 기말에 재무상태표로 이렇게 옮겨가게 됩니다. 이 금액이 반영이 돼요. 그래서 기초자본으로 갖고 있던 기초자본과 손익계산서에서 넘어온 당기순이익 두 개가 합쳐져서 20만 원이 이렇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말자본은 20만 원인데 당기순이익이 2만 원이니까 기초자본은 얼마였겠어요? 18만 원이었겠죠. 이 기초자본은 바로 여기의 금액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구분하는 것이니 여러분이 요거 하나 문제를 가지고서 전사회계 2급에서 가끔 물어보는 문제니까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키포인트는 얘예요.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 기말자본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111회 전산회계 2급 1호 문제를 15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았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여기 111회 실기 파트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